자, 오늘 이야기할 책은 바로 마농 레스코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프랑스 문학사에서는 거의 신화 같은 작품이죠. 원래 제목은 조금 길어요. 기사 데 그리웨와 마농 레스코의 이야기. 이게 그냥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그 이상이에요. 18세기 프랑스 그 격동의 시대에 피어난 정말 치명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사랑의 원형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고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심장을 꿰뚫는 단 하나의 키워드, 바로 열정이 대체 뭔지 그 민낯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무엇보다 열정의 확언이다. 이게 정말 마농 레스코의 모든 걸 꿰뚫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이야기가 그냥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선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열정이라고 하면 뭐 애정, 호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뭐랄까,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 같은 거죠. 이성, 사회 규범, 도덕,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전부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예요. 데 그리웨라는 귀족 청년이 바로 이 열정에 영혼을 통째로 붙들려서 끝없는 파멸로 달려가거든요. 정말 맹목적인 힘이죠. 근데 이 책이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열정을 두고 이건 나쁜 거야 하고 심판하거나 어쩔 수 없었어 하고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이게 바로 열정이다 라고 긍정해 버리는 거죠. 그 파괴적인 아름다움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소설을 어떻게 파헤쳐 볼 거냐면요. 우선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불꽃 같은 열정이 대체 어떤 건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데 작가가 내세운 도덕적 경고는 또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인공, 스스로 행복을 거부한 남자, 데 그리웨라는 인물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그의 내면에 공존하는 미덕과 악덕의 문제를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딱 한 사람의 시선, 즉 그의 눈으로 본 세상이라는 점,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불꽃 같은 열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제는 이성과 법률을 무시하는 사랑입니다. 딱 감이 오시죠? 그리웨의 사랑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이성이나 법률 같은 건 그냥 가뿐하게 무시해버리고 오직 파멸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웨를 사로잡은 열정, 그게 대체 어떤 건지 한번 속성을 짚어볼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첫째, 모든 단계를 그냥 불태워버려요. 보통 사랑은 설레고 서로 알아가고 신뢰도 쌓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이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모든 걸 확 태워버리는 거의 발화, 폭발에 가깝죠. 두 번째, 예의나 법률 같은 건 아예 무시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 따위는 그냥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의 세상에서 유일한 법은 딱 하나, 자기 감정, 그게 전부입니다. 세 번째, 이게 쌍방향 교감이라기보다는요, 한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고정관념, 거의 강박에 가까워요. 마농이라는 존재가 그의 세상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신처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감정은 안정이나 평화 이런 걸 몰라요. 오직 극단적인 행복 아니면 죽음, 이 양극단 사이에서만 미친 듯이 돌을 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의 이야기 어디에도 회개나 겸손 같은 게 없어요.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잖아요. 근데 데 그리웨는 자기 열정을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자기 존재의 이유 그 자체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 문장 좀 보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죽이는 이 이야기를 몇 마디 말로 끝맺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 이게 주인공인 데 그리웨가 자기 이야기를 다 끝내갈 때쯤 하는 말이거든요. 이 한마디가 이 소설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 비극적인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도 결국 비극으로 끝나겠구나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 파국을 향해 가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데 그리웨 자신이 이 과거를 다시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또 한 번 죽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내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마농 레스코가 그냥 달달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 아주 깊은 비극을 품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저자의 도덕적 경고입니다. 작가가 이 책을 즐겁게 풀어낸 도덕론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이런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써놓고 도덕론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작가인 프레보신부가 책 서문에서 딱 못을 박아요. 이로 열정 찬양하는 책 아닙니다.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도덕 교과서 같은 거예요. 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이게 바로 작가가 서문에서 이 책은 이렇게 읽으세요 하고 제시한 공식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작가는 이 이야기를 열정의 힘을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대그리웨는 행복해지기를 거부하는 젊은 맹인이라고 불러요. 심지어 자기한테 닥칠 불행을 다 예견하면서도 피하지 않는다고 하죠. 또 이 인물이 그냥 착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미덕과 악덕이 뒤섞인 모호한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독자들이 교훈을 얻길 바란다. 이게 바로 즐겁게 실천으로 옮겨진 도덕론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작가의 의도는 일단 이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과연 이 책이 정말 교훈적인 책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데그리웨아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 저렇게 열정에 빠지면 인생 망하는구나, 조심해야지 하고 이성적인 교훈만 얻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모든 걸 다 내던지는 그 파괴적인 열정에 나도 모르게 매혹되고 그 비극적인 사랑이 숭고하게까지 느껴져서 깊이 공감하게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작가의 의도와 독자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 사이에 이 엄청난 긴장감. 이것이야말로 마농 레스코가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사로잡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이 모든 목소리의 유일한 주인인 한 남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행복을 거부한 남자, 기사 데그리웨죠.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 소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작가가 데그리웨를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젊은 맹인. 이 표현 정말 강렬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앞을 못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기 스스로 감아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거부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데그리웨는 운명에 어쩔 수 없이 휩쓸려간 불쌍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떡하니 놓여있는 행복, 안정, 명예 이런 걸 스스로 거부해요. 그리고 저 길이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안으로 뛰어드는 거죠.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거의 파멸을 향한 질주, 의지적인 질주라고 봐야 합니다. 그의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선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데그리웨라는 인물의 모순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그의 고귀한 품성이죠. 이 사람은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명문 귀족 집안에 머리 좋고 품에 있고 매력까지. 그야말로 가장 뛰어난 장점과 행운을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 그가 선택한 삶은 어떤가요? 어둡고 방랑하는 삶, 불행과 범죄로 가득 차 있죠. 더 기가 막히는 건 그에게는 계속해서 빠져나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친구 티베를 주나 아버지가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요. 제발 돌아와라,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는 그 모든 손을 뿌리치고 오직 파멸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는 거죠. 이 엄청난 차이, 이 간극, 이게 바로 데그리웨의 비극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데그리웨의 내면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게요. 미덕과 악덕의 공존. 아니, 어떻게 한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고결한 미덕이랑 저렇게 비천한 악덕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요. 이건 그냥 데그리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이 표가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선한 감정과 악한 행동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죠. 보세요. 그는 귀족이니까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늘 말해요.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만홍에게는 절대적인 신의를 바치겠다고 맹세해놓고 돈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한테 속임수를 쓰는 걸 망설이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그런 섬세한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살인 같은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 만홍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이 결국 뭘로 이어지나요? 바로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끝없는 모순 속에서 괴로워하는 아주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간인 겁니다. 이 대사가 대그리웨와 세상 사이의 간극을 정말 잘 보여줘요.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명예를 아는 놈이니까 자기를 배신한 여자는 당연히 경멸하겠지? 라고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세계, 즉 상식과 사회의 논리예요. 귀족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명예가 서는 거니까요. 하지만 대그리웨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만홍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 물론 화나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경멸하거나 사랑을 멈추지는 못해요. 그의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열정은 명예라는 사회적 가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절대적인 법칙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대그리웨가 진짜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 통제 불가능한 행동들이 그냥 충동적인, 미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당화하려고 갑자기 스스로 철학자가 돼요. 무슨 이론을 만드냐면 자기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은 사실 자기가 귀족이라서 남들보다 특별한 감수성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일종의 열정 이론을 펼칩니다. 네, 그리웨의 이론 들어보실래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평범한 인간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사랑, 증오, 쾌락, 고통, 이런 대여섯 가지 감정에만 반응하는 아주 단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처럼 고귀한 인물들은 차원이 다르대요. 마치 오감이 아니라 육감, 칠감을 가진 것처럼 1000가지 다른 방식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아주 섬세하고 복잡한 영혼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겠어요? 자기 사랑이 이렇게 극단적이고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건 자기가 못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고귀하고 우월하기 때문이라는, 와, 정말 놀라운 논리죠? 자기의 광기를 귀족의 증표로 삼아버리는 진짜 대담하고 자기중심적인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데스트그리웨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내용에 집중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봐야 해요. 바로 그의 눈으로 본 세상, 다시 말해 믿을 수 없는 화자의 고백이라는 문제죠. 이겁니다. 마농 레스코의 가장 결정적인 구조적 비밀. 바로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그리웨가 혼자 하는 독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이 길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요, 사실은 대그리웨가 어떤 사람 앞에서 자기 얘기를 혼자 쫙 털어놓는 그런 구술 고백인 거죠. 차분하게 글로 쓴 회고록이 아니라 아주 격정적인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 독백이 얼마나 이어지냐면요. 무려 3시간이에요. 3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거의 3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사랑과 범죄, 그 모든 절망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퀘크를 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갈 틈도 없는 완벽한 1인극이죠. 이 사실을 딱 아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이 이야기는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겠구나. 이건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어쩌면 듣는 사람의 동정을 사려고 자기가 교묘하게 편집한 거대한 변명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모든 정보가 어떻게 대그리웨 필터를 거쳐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그는 혼자 말한다. 반박 불가죠. 둘째, 경찰이나 여관 주인 같은 다른 사람들 말은요, 그냥 대그리웨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고 요약해서 전달해 줄 뿐이에요. 실제 목소리가 아니죠. 셋째, 심지어 자기 친구나 아버지, 만홍의 오빠 같은 주요 인물들 대사는요,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 말투를 흉내내면서 연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대그리웨의 성대모사를 듣는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바로 만홍의 목소리예요. 우리가 듣는 만홍의 모든 말은 대그리웨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들 뿐입니다. 혹시 자기한테 유리한 말,
자기 사랑을 더 비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말만 골라서 들려주는 건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화자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 남자, 대그리웨, 정말 자기가 겪은 일을 정직하게 다 털어놓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죄를 덮고 동정을 얻으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비극적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한 순교자일까요? 아니면 자기 욕망을 위해 모든 걸 합리화하는 아주 매력적인 사기꾼일까요? 이 책은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아니 덮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심은 결국 단 한 사람, 마농에게로 향하게 되죠. 마농은 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대그리웨라는 아주 강력하고 편향된 필터를 통해서만 그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농이 어떤 사람인지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그녀는 정말 대그리웨가 신처럼 숭배하는 사랑스럽지만 종잡을 수 없는 기이한 피조물일까요? 아니면 사실 마농이라는 인물은 텅 비어 있고 대그리웨가 자신의 온갖 욕망과 집착, 환상을 쏟아부은 거대한 스크린 같은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마농의 침묵, 우리가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이 책이 남기는 가장 거대하고 매혹적인 질문입니다. 결국 마농 레스코는 열정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열정을 이야기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아주 위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농 레스코. 이 책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해 가는지에 대한 아주 솔직하고도 격정적인 고백입니다. 주인공인 기사 데크리웨가 마농이라는 여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참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보통 이런 고백이라면 뉘우침이나 반성 이런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오직 행복과 죽음, 그 양극단을 미친 듯이 오가는 거대한 열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연인의 주 무대는 바로 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의 도시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감정이 돈과 생존이라는 아주 차갑고 혹독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시험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죠. 자, 이 도시에서 대그리웨와 마농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도시에서 그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피어나고 또 어떻게 부서져 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파리 생활, 그 첫 번째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요, 단 하나의 법칙에 지배됩니다. 바로 불타오르는 열망과 싸늘한 재정 현실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 바로 열정과 돈의 방정식입니다. 그리웨가 자기 입으로 직접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격렬한 열정으로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를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격렬한 사랑이라는 게 앞으로 그가 저지를 모든 비상식적인 행동과 그가 겪게 될 모든 고통을 정당화하는 만능 열쇠 같은 게 되거든요. 그의 열정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의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이자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데그리웨이의 이 숭고하다 못해 비극적인 열정은요, 18세기 파리의 아주 잔혹한 경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들이 정말 기가 막히죠? 당시 최상류층인 재무관이 1년에 30만 프랑을 벌 때 존경받는 성직자이자 데그리웨의 친구인 티베르주는 고작 3천 프랑을 벌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재무관 수입의 1%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무려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농에게 접근하는 부유한 후원자들은 어때요? 연간 3만, 4만 프랑을 그냥 턱턱 재현합니다. 티베르주 수입의 10배가 훌쩍 넘는 돈이죠. 이 말도 안 되는 빈부격차, 그 한가운데에 데그리웨와 마농이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소설이 다른 고전 소설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독특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 돈에 대한 묘사가 정말 집요하거든요. 여기서 돈은 단순히 부를 상징하는 걸 넘어서 두 연인의 도덕성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추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계기판 역할을 합니다. 그 타락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나중에 대그리웨가 사랑하는 마농과 단 1시간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하는 순간이 와요. 단돈 1에퀴,
겨우 3프랑에 그들의 사랑이 거래되는 그 순간에 이르면 와, 돈이라는 게 한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를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구나 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한번 돈으로 행복을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훔친 돈이라는 아주 위태로운 기반 위에서 말이죠. 이 장의 제목처럼 그들의 행복은 처음부터 깨어지기 쉬운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 종잣돈은 무려 6만 프랑이었습니다. 이 돈은 마농이 이전 후환자였던 B라는 노인에게서 훔쳐낸 어마어마한 돈이죠.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거액이었어요.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돈을 잃은 B씨가 고소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에게는 그저 사소한 손실에 불과했다는 건데 이걸 보면 당시 부유층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짐작이 가죠. 아무튼 이 돈으로 두 사람은 파리 근교의 샤요라는 곳에 예쁜 집을 구하고 마치 영원할 것 같은 행복에 푹 빠져듭니다. 이 6만 프랑을 기반으로 되 그리회는 아주 구체적인 10년짜리 재무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1년에 6천 프랑, 당시 화폐 단위로 2천 에퀴 정도로 생활하면서 품위는 있지만 검소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우선순위가 참 재미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주요 지출로 마차를 유지하는 것과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을 꼽아요. 도박도 하긴 할 건데 손실은 좀 제한하겠다 뭐 이런 다짐도 하고요. 이 계획만 봐도 그가 얼마나 귀족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지 그리고 현실 감각이 얼마나 없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사실 좀 헛웃음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의 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는 예산을 조금만 뜯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귀족에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의 가장 큰 상징은 바로 마차였거든요. 그런데 연간 예산 6천 프랑 중에서 마차 유지비로만 절반이 넘는 3천 프랑 이상이 그냥 사라져요. 여기에 오페라 보고 도박하는 비용으로 약 1,200 프랑을 더하면 예상의 거의 4분의 3이 순전히 사치와 유흥에 쓰이는 셈입니다. 그럼 남는 돈으로 식비, 집세, 하인 월급 같은 걸 다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이들의 파멸은 사실 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쌓아올린 행복의 성은 결코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필연적인 결과가 닥쳐왔고 첫 번째 큰 위기와 함께 그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전원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타락은 그렇게 아주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허술한 재무 계획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바닥을 드러내기도 전에 운명은 훨씬 더 잔혹한 방식으로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의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던 6만 프랑의 돈 뭉치까지 전부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 겁니다. 꿈 같은 삶은 그렇게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이때 마농의 오빠 레스코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뭐랄까 사회적, 유전적 운명론 같은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그는 절망에 빠진 두 사람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냉소적인 해결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농의 아름다움을 상품으로 이용해서 새로운 돈줄, 그러니까 부유한 후원자를 다시 구하라는 거였죠. 그는 정절이나 명예보다는 당장의 실리, 당장의 생존을 앞세우면서 두 사람을 타락의 길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넣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근본적인 갈등과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데그리웨의 눈에 마농은 순수하고 정절을 지키고 명예와 미덕을 가진 거의 천사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실제 마농은 어떨까요? 그녀는 가난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모든 것, 즉 부와 사치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순간의 쾌락과 감각이 아주 충실하죠. 데그리에는 이런 마농의 성향을 그녀의 출신이 비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계급 차이에서 오는 어떤 벽 같은 걸 느낍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철저하게 데그리의 시선으로 본 마농의 모습이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 해요. 레스코의 이런 비도덕적인 관점은 데그리웨의 회상을 통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 누이가 성별의 법칙, 그러니까 정조를 어긴 걸 비난하기는커녕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기회로 삼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기 동생의 사랑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의 이런 태도에 데그리회는 당연히 경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를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물들여갑니다. 자, 이제 타락은 더 이상 마논과 레스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공인 드 그리웨 자신도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명예를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범죄에 가까워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고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레스코의 손에 이끌려서 고결한 귀족 가문의 아들이었던 데 그리웨는 결국 자신의 모든 원칙을 버리고 전문 도박 사기단에 합류합니다. 만홍을 부양하고 또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드 사기 기술을 배우고 직접 실행에 옮기는 거죠. 고결한 귀족 도련님이었던 그는 이제 만홍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범죄자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불행하기만 한 연인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때 그의 유일하게 충실한 친구 티베르주가 이성의 목소리를 들고 찾아옵니다. 그는 데그류에를 만나서 그의 행동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자기 파괴적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요. 너도 알잖아. 만홍이 너를 죄짓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 그런데 왜 알면서도 계속 그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거야? 이건 정말 데그류의 모순을 정통으로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런데 티베르주의 이 합리적인 지적에 대한 데그리웨의 반박이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궤변입니다. 그는 심지어 신학적인 논리까지 끌어와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요. 자기가 만홍을 위해 겪는 이 고통을 마치 순교자가 천국에 가기 위해 겪는 고난 같은 것에 비유합니다. 티베르주가 말하는 신앙을 통한 영적인 행복은 너무 멀고 불확실하지만 만홍과 함께하는 이 세속적인 행복은 아주 가깝고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저지르는 범죄들은 그저 지상낙원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서 겪는 작은 시련일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완벽하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 외에 자기 합리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자기만의 열정 철학이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논리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들은 고작 대여섯 개의 단순한 감정으로 살아가지만 자기처럼 고귀한 성품을 가진 특별한 인물은 수천 가지의 미묘하고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에게는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감각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신의 이 집착적인 사랑과 명백한 도덕적 실패는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월한 존재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면서 달려온 길의 끝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네, 이제 그들의 추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마지막 대담한 사기극은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직행열차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표적은 젊은 GM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만홍이 이전에 상대했던 늙은 후원자 GM의 아들이었죠. 아버지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아들까지 노리는 겁니다. 더 이상 거리들 것이 없는 그들의 대담함과 동시에 그 절박함에 느껴지는 대목이죠. 젊은 GM은 만홍에게 푹 빠져서 막대한 돈과 선물을 약속합니다. 파리에서의 이 마지막 사기극은 정말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만홍은 계획대로 젊은 GM을 유혹해서 돈과 보석을 받아내는데 성공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계획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집니다. 그들을 돕던 하인들이 겁에 질린 나머지 모든 계획을 늙은 GM에게 다 실토해버린 거예요. 분노한 늙은 GM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그날 밤 달콤한 성공을 자축하던 데그리웨와 만홍의 숙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의 질주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체포된 두 사람을 기다리는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마저도 성별과 계급에 따라 아주 달랐죠. 데그리웨는 귀족 가문의 문제아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인 생라자르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일종의 선처를 받은 셈이죠. 하지만 만홍은요? 그녀는 방탕하고 추문을 일으킨 여성들을 가두는 훨씬 더 혹독하고 끔찍한 징벌기관인 살페트리에르 병원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회는 그들의 똑같은 죄를 이렇게나 다르게 단죄했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벽에 의해 서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불타는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범죄와 수감이라는 비참한 현실뿐이네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연인, 그들에게 과연 아직 무언가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여기서 이대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기사 덱 그리웨와 마농 레스코의 이야기. 이 책은요, 표면적으로는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파괴적인 사랑에 대해 고백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세상과 후세를 향한 그의 치밀하고 절박한 변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 그리웨와 마농의 사랑. 흔히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의 대명사처럼 이야기되곤 하죠. 정말 그렇죠? 이들의 사랑은 마치 모든 장애물을 집어삼키고 불태워버릴 듯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그들에게 중간 지점이란 없어요. 오직 천국 같은 행복과 지옥 같은 죽음, 이 양극단 사이를 위태롭게 오갈 뿐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그래서 처음부터 비극의 그림자를 아주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탐문을 시작해볼까요? 마치 사건 현장에 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탐정처럼요. 우리는 이 사랑이 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운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힘들을 샅샅이 추적해 볼 겁니다. 과연 그들을 파멸로 이끈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우리의 수사망에 가장 먼저 포착된 단서는 바로 돈입니다. 아주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죠. 사실 18세기 고전소설에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돈의 액수가 등장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달라요. 이 차가운 숫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옥죄고 관계를 뒤흔들고 결국 비극으로 몰아갔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액수를 통해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00프랑입니다. 이 금액은 당시 하인 한 명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사회계층의 가장 밑바닥, 생존의 최저선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데그리웨와 마농은 가장 궁핍했던 시절, 심지어 저 멀리 아메리카의 뉴올리언스에 유배되었을 때조차 거의 항상 2명의 하인을 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에게 최소한의 삶이라는 기준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음은 3,000프랑입니다. 이 돈은 데그리웨에 충실하고 이성적인 친구 티베르주 같은 독신 남성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상당히 존경받는 수준의 연수입이었어요. 이 정도면 당시 부르주아 계급에 안정적으로 속해서 품위 있는 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명예로운 가문 출신인 티베르주가 자신의 성실함과 능력만으로 이뤄낸 그야말로 정직한 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6,000프랑을 보시죠. 이 금액은 데그리웨가 마농과 함께 정직하지만 소박한 삶을 꾸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액수입니다. 친구 티베르주의 2배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쓰려고 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는 이 예산의 무려 4분의 3을 도박과 연극 관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마차 유지비에 책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미 그의 계획 속에는 파멸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액수가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4만 프랑. 이것은 데그리웨의 젊은 경쟁자였던 GMA의 연수입입니다. 그는 이 돈의 절반, 그러니까 2만 프랑이라는 거액을 마농에게 제안하죠. 개인저택과 하녀들, 화려한 마차와 온갖 사치품이 보장되는 삶. 이건 단순히 돈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마농이 매혹될 수밖에 없는 수준의 부였고, 솔직히 말해서 데그리웨 자신조차 이 화려함에 잠시나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당시 사회계층의 정점 30만 프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당시 국가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면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세금 징수 총책임자, 이른바 페르미에 제네랄의 평균 연수입으로 추정되는 액수입니다. 마농에게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었던 늙은 비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계층이었죠. 그가 6만 프랑이라는 데그리웨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도둑맞고도 마농을 고소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그 돈은 그저 지갑에서 떨어진 동전 몇 푼 정도의 사소한 손실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그래프는 당시 사회의 단면을 정말 충격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100프랑에서 30만 프랑까지. 이건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아예 다른 행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간극입니다.
당시 사회가 사실상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나뉘어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한쪽은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니며 쾌락을 즐기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들의 세계. 다른 한쪽은 진흙탕을 걸으며 동전 몇 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세계. 대그리웨와 마농은 바로 이 두 세계의 극단을 위태롭게 오가다가 결국 그 틈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상징물은 바로 마차입니다. 대그리웨의 예산 계획에서 마차 유지비, 연극, 도박이 실제 생활비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 이건 그가 돈의 현실 세계에 대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뼛속 깊이 박힌 귀족적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에게는 생존이 아니라 품위 유지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최우선 과제였던 거죠. 이 마차는 결국 그들의 행복이 아닌 파멸로 이끈 직행 열차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돈의 문제는 18세기 프랑스의 견고한 계급 구조라는 두 번째 단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격차는 단순히 부의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대그리웨와 마농의 비극은 말하자면 그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대그리웨에게 명예를 배신하는 것은 죽음보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는 모든 사건을 고귀한 감정의 문제로 해석하죠. 반면에 마농에게는 생존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결핍과 굶주림에 대한 공포는 그녀에게 거의 본능적이고 유전적인 수준이에요. 대그리웨가 지적하듯 그녀는 빛나는 모든 것에 본능적으로 이끌립니다. 이것은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온 세계가 다른 두 사람이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것과 같은 아주 근본적인 비극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연대의 끈 같은 게 존재했습니다. 귀족들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암묵적으로 보호해주죠. 소설의 첫 화자가 대그리웨를 보자마자 그의 남다른 신분을 꿰뚫어보는 장면, 대그리웨가 티씨에게 즉각적인 동질감을 느끼는 장면, 심지어 경찰 총감조차 그에게 이례적인 관용을 베푸는 장면은 모두 이걸 증명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클럽 회원인 셈이죠. 하지만 마농은요. 그녀는 그 클럽의 결코 진정한 회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급연대는 반대편에도 존재합니다. 마농이 죄수처럼 호송될 때 그녀의 고통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야만적인 일이라며 분노한 것은 바로 이름 없는 한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귀족들처럼 세련된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단지 외치고 반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연민을 온몸으로 보여줄 뿐이죠. 이것은 명예의 도덕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도덕, 즉 서민들의 연대입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깊은 균열 속에서 마농과 대그리웨는 함께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가죠. 이 단서는 어쩌면 이 책의 가장 결정적인 비밀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단 한 명, 그것도 지극히 편파적인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아주 진지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대그리웨의 이야기는 객관적인 사실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것은 청자인 양반 르농크르, 그리고 우리 독자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구성된 독백이자 자기 변명에 가깝습니다. 그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그리웨는 사실상 다른 사람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친구 티베르주의 깊은 동기도, 자신을 파멸해서 구하려는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도, 심지어 자신의 연적들 생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죠. 그는 모든 인물을 오직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인식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모두 나의 비극이라는 무대를 위한 배경이나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이 문장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대그리웨는 마농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대신 항상 자신의 필터를 거쳐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꼭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무엇인 것 같다는 표현이에요. 이 미묘한 뉘앙스는 과연 마농 자신의 운명론적인 체념일까요? 아니면 대그리웨가 더 쉬운 낭만적인 해석일까요? 우리는 그녀의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대그리웨가 연출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대그리웨의 필터를 거친 마농은
수동적이고 우울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우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때 전혀 다른 인물이 나타나죠. 뭐라고요? 10,000프랑조차 가져가지 않겠다고요? 그가 나한테 준 거예요. 내 돈이라고요. 이 외침에는 대그리웨의 낭만적인 서사가 감추려고 했던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만홍의 모습이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대그리웨는 바로 이런 만홍의 진짜 모습을 자신의 비극적 서사 속에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서입니다. 대그리웨가 자신의 모든 비도덕적 행위를 변명하기 위해 구축한 놀랍도록 정교하고도 지독하게 이기적인 철학 이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자기 기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웨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표준적인 철학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여러 감정, 즉 정념들을 이성이나 의지 같은 더 높은 차원의 지배적인 정념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예요. 자, 이제 데그레어가 이 이론을 어떻게 자신을 위해 비틀어 사용하는지 보시죠. 정말 교묘합니다. 첫째, 그는 평범한 사람들은 고작 대여섯 개의 정념에 따라 움직인다 하면서 일반론을 인정하는 척합니다. 둘째, 하지만 고귀한 성품의 사람들은 1000가지 다른 방식으로 감동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과 같은 귀족을 특별한 존재로 격상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사랑이 설령 가치 없는 대상, 즉 만홍을 향하고 있더라도 그 사랑을 느끼는 나 자신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 열정 또한 고귀한 것이라고요. 결국 그의 열정은 타락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훈장이 되는 셈입니다. 정말 놀라운 논리 비약이죠. 이것이 바로 대그리웨 자신의 말입니다. 이 문장에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비도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귀족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의 필사적인 몸부림과 뿌리 깊은 계급적 오만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 자체를 특별한 것으로 포장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4개의 단서들, 즉 돈, 계급, 서술, 그리고 열정이라는 이 4가지 단서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그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덫으로 몰아넣었는지 종합해보겠습니다. 냉혹한 경제적 현실, 넘을 수 없는 사회적 장벽, 화자에 신뢰할 수 없는 서술, 그리고 그의 철학적 자기 기만. 이 4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한 게 아닙니다. 돈 문제는 계급 문제와 직결되고 계급의식은 대그리웨에 편향된 서술을 나왔으며 그 서술은 자신의 열정을 정당화하는 자기 기만의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들의 파멸을 단순한 운명의 아는 피할 수 없는 필연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그들의 몰락은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사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자 자신의 본성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설계자가 대그리웨 자신이라면 만홍의 진정한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대그리웨의 입을 통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그들의 남은 비극적인 여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내 모든 걸 망가뜨릴 게 뻔히 보이는데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사랑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데자 그리웨라는 한 젊은 기사의 이야기인데요. 고결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과 모든 걸 집어삼키는 이 치명적인 열정 사이에서 그의 선택이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책은요, 참 신기하게도 행복을 그냥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불행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남자를 보여주거든요. 이걸 보면서 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구나 하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그냥 대그리웨라는 인물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니까요. 근데 아시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랑 가슴이 시키는 게 다를 때가 있다는 거. 그 거대한 틈 속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비극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아슬아슬했던 위험한 계획,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대그리웨와 만홍, 둘 다 붙잡혀서 18세기 파리의 아주 냉혹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법의 저울이라는 게 처음부터 평평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두 사람이 받는 벌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신분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는지 그걸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리웨가 간 곳은 생 라자르, 마농이 끌려간 곳은 살페트리에르. 이 두 감옥 이름이요,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단지 사회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죠. 생 라자르는 말하자면 에고, 우리 귀한 도련님이 잠깐 삐뚤어졌네 하는 느낌의 교화시설 같은 곳이었어요. 대 그리웨가 거기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맞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매질이라는 치욕. 귀족인 내가 어떻게 그런 모욕을 당하냐 이거였죠. 그런데 마농이 간 살페트리에르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여긴 그냥 구제불능 딱지가 붙은 여자들, 특히 매춘부들을 사회에서 그냥 격리시켜버리는 그런 징벌의 장소였던 겁니다. 이 차이 정말 극명하죠? 두 사람이 애초에 살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아주 잔인할 정도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감옥의 그 차가운 돌벽 안에서 원장이 찾아와요. 그리고 대그리웨한테 신의 은총이 어쩌고 도덕적인 삶이 저쩌고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근데 그 말이 대그리웨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머릿속은 그냥 온통 마농은 어떡하지? 이 생각뿐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성하고 눈물 흘릴 때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위한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던 거죠. 데쿠리오의 자기 합리화? 여기서 진짜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거의 예술의 경지예요. 아니 심지어 누굴 끌어들이냐면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 데카르트를 끌어와서 자기를 변호해요. 기가 막히죠? 주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봐라. 평범한 사람들은 뭐 사랑, 미움, 기쁨 이런 단순한 감정 몇 개에만 휘둘리지 않냐. 하지만 나처럼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수천 가지 감정, 즉 정념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농을 향한 자기 집착이 더 이상 타락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남들은 감히 이해도 못하는 자기만의 우월한 감수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랑의 대상이 마농처럼 세상에 보기엔 가치 없는 여자라는 사실마저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나는 특별하다는 식으로 자기 비범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써먹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궤변이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거,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방어기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 외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불행을 운명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악의적인 운명 탓으로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가 지은 죄를 벌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내가 좀 행복해지려고 하면 하늘이 그걸 시기해서 일부러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딱 자기가 서 있고 저 거대한 하늘이 오직 자기 한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존재한다는 식이죠. 정말 자기애가 위험한 수준까지 갔다는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어집니다. 그의 절망은 아주 파괴적인 행동으로 터져나오죠. 폭력적인 탈출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과거에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명예로운 기사의 모습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이제 그는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의 탈출 계획을 보면요. 이게 그냥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아주 섬뜩할 정도로 치밀하고 단계적입니다. 첫 번째, 하인을 교묘하게 속여서 권총을 손에 놓고요. 두 번째, 문지기를 찾아가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죠. 근데 여기서 문지기가 저항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쏴 죽여버립니다. 조작에서 시작해서 냉혹한 살인으로 끝나는 이 과정, 그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바로 이 한 발의 총성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데그리웨는 이제 더 이상 사랑에 눈먼 순진한 청년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살인자입니다. 그의 손에 묻은 피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가 된 거죠. 열정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정당화하는 그 순간 그의 도덕적 타락은 끝을 모르고 추락합니다. 이 사건은 이야기 전체에서 되돌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자, 자기 몸은 자유로워졌죠. 그럼 이제 다음 목표는 뭘까요? 당연히 마농을 구하는 겁니다. 그는 또다시 친구인 드르티레 씨의 도움을 받는데요. 이번에는 돈과 폭력, 이 두 가지 카드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돈으로는 간수의 탐욕을 자극하고 총으로는 그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결국 지옥 같던 그 살페트리에르에서 마농을 빼내는데 성공하고 맙니다.
감옥을 탈출하고 모든 걸 뒤로 한 두 사람. 샤이오라는 작은 마을에서 잠시나마 정말 평범한 연인들처럼 소박한 행복을 맛봐요. 하지만 이 행복,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았어요. 사치스러운 삶을 향한 만홍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그들을 쫓는 과거의 그림자. 이 짧고 불안한 평화는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의 종지부를 찍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젊은 제엠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연적이 아니에요. 데그리웨가 절대 줄 수 없는 모든 것,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와 안정적인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였죠. 그의 등장은 데그리웨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열등감과 소유욕을 제대로 건드렸고, 그의 영혼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질투의 불길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연간 4만 리브르.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당시에는 최고위급 귀족들만 만져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에요. 근데 젊은 잼, 이 엄청난 수입의 절반을 만웅에게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죠. 만웅이 꿈꿔왔던 모든 것,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을 겁니다. 보세요. 젊은 제엠의 제안은 그냥 돈다발을 던져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차, 가구가 완벽하게 갖춰진 저택, 그리고 그녀를 시종들, 하녀, 시종, 요리사까지 그냥 완벽한 상류층의 삶 전체를 통째로 선물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이건 만홍이 평생을 갈망했지만 데그리웨와 함께해서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이 달콤한 유혹은 정말 거부하기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데그리웨와 만홍은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로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만홍이 제엠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의 돈과 선물을 싹 다 챙기고 그 다음에 그를 납치해서 모든 걸 빼앗아 달아나자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배신과 사기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만홍이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그 시간 동안 데그리웨의 마음은 정말 지옥과 천국으로 왔을 거예요. 그녀를 믿어야 해 라는 이성과 혹시 저 막대한 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날 영원히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과연 그녀의 행동은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계산된 연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의 시작일까요? 이 의심은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모든 건 그들이 짠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화려한 만찬, 달콤한 승리의 예감. 여기에 취한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신의 칼날이 날아올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착착 진행됩니다. 만홍이 젊은 제엠을 유혹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동안 데그리웨와 공범들은 그를 납치해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승리의 축배를 드는 그 순간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자신감이 그들의 발밑에 파놓은 함정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을 무너뜨린 건 바로 하인 마르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충성스럽긴 한데 너무나 어리석고 겁이 많았어요. 예전에 생 라자르 탈출을 도왔던 기억,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엠 가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제 곧 처형당할 거야 라는 망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목숨 하나 구하자고 주인을 배신하고 그들이 사기치려던 바로 그 사람, 늙은 제엠에게 모든 계획을 술술 풀어버린 거죠. 이 장면이야말로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한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영리함에 취해서 웃고 떠들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음 순간 굳게 닫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경찰들 앞에서 그냥 무력한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화려했던 만찬은 엉망이 되고 그들의 모든 꿈과 계획은 정말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죠.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교묘한 속임수나 운 좋은 팔출 같은 건 있을 수 없었어요. 법의 모든 무게, 그리고 적으로 돌아선 막강한 권력의 힘이 두 연인을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그들은 이제 사방이 꽉 막힌 도망칠 곳 하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히고 만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데그리웨의 아보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도움은 두 사람의 운명을 아주 잔인하게 갈라놓죠. 그는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걸 막기 위해 자기 힘을 총동원해서 아들은 구해내지만 만홍은 철저하게 외면해요.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잘못을 그 사랑이라는 열병 탓으로 돌리면서도 그 모든 악의 근원은 만홍이라고 딱 지목하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연민과 만홍에 대한 혐오, 이 이중적인 태도가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만홍에게 내려진 판결은 최종적이었습니다. 바로 신대륙 아메리카로의 추방, 상습범이라는 낙인과 천한 신분이라는 족쇄 때문에 그녀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매춘부들과 한데 묶여서 미지의 땅으로 보내질 운명에 처하죠. 당시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데그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그가 지켜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만홍을 따라 추방의 길에 함께 오르는 것. 설령 그 길이 거지가 되어 세상을 떠드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걸 파괴할 만큼 맹목적이지만 동시에 모든 걸 희생할 만큼 절대적인 사랑 말입니다. 그는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르하브르 항구로 가는 길 위에서 돈으로 고용한 용병들과 함께 호송대를 습격하려는 아주 필사적이고 무모한 시도까지 하거든요. 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또 한 번의 배신뿐이었습니다. 용병들은 돈만 챙겨서 도망가 버리고 그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무력하게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그의 추락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한때 명예로운 귀족 기사였던 그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재산인 말까지 팔아넘기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 돈으로 그가 얻으려고 했던 건 자유도 부도 아니었어요. 그저 쇠사슬에 묶여 걷는 그녀의 곁에서 잠시라도 함께 걷고 말을 나눌 수 있는 호의를 간수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였죠. 그의 몰락은 사회적 신분의 모든 계단을 거쳐 가장 비참한 밑바닥까지 이르렀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데그류에는 만홍과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자신이 속했던 모든 세상을 등지고 아메리카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명예와 가족, 자유까지 모든 걸 희생하는 이런 사랑은 과연 숭고한 영웅적 행위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궁극적인 광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이야기의 마지막 편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베 프레보의 고전 만홍 레스코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그 대장정의 마지막 편입니다. 데그류의 기사와 만홍의 그 치명적이었던 사랑, 과연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파리의 그 타락한 사교계를 떠나서 아주 머나먼 미시시피강 유역의 식민지 뉴올리언스에 도착한 두 연인, 모든 걸 뒤로 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에 부풀었을 텐데요. 과연 그들의 운명은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요, 그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과연 구원의 땅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이 시작되는 곳이었을까? 자,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의 마지막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제 두 사람이 신세계에서 아주 잠깐 맛봤던 그 짧고도 강렬했던 행복의 순간, 그리고 그 행복을 정말 산산조각 내버렸던 그 파국적인 사건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황량하게 짝이 없는 식민지 뉴올리언스의 풍경이 오히려 그들이 마침내 찾아낸 안식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리의 삶을 온통 지배했던 그 지긋지긋한 돈, 계급, 거짓말, 위선 같은 것들이 여기엔 없었거든요. 이곳에서 데그리웨와 만홍은 난생 처음으로 순수한 행복이라는 걸 느껴요. 아, 드디어 과거에서 벗어나서 오직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던 거죠. 물론 삶은 소박했지만 서로에게 온전히 충실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그리웨의 독백은 그의 깊은 절망감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는 만홍과의 관계를 이제 정식으로 인정받고 덕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합니다. 이건 신의 뜻에 따르면 선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하늘은 그의 계획을 축복하기는커녕 마치 끔찍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가장 가혹한 벌로 대갚았다고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대사는요, 작품 전체를 꿰뚫는 운명의 아이러니,
그리고 종교적인 회의까지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선을 향한 의지가 어떻게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말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먼저 대그리웨가 만홍과 결혼해서 덕망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죠. 바로 이게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총독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총독의 조카인 시넬레가 만홍의 아름다움에 그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시넬레는 총독이 이미 만홍을 자기 짝으로 약속했다면서 그녀를 차지하려고 들고 분노한 대그리웨는 그와 결투를 벌이게 되죠. 대그리웨는 자신이 시넬레를 죽였다고 생각했고 이제 살인자가 된 그는 만홍과 함께 광활한 황무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피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연약했던 만홍은 거친 황야에서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랑하는 대그리웨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행복해지려는 꿈이 오히려 그들을 최후의 파멸로 이끌어버린 셈이죠. 이제 이 소설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열정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그리웨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요, 바로 이 열정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의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 그리웨는 자신의 열정을 평범한 감정하고는 딱 선을 그어요.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 증오, 기쁨, 고통, 희망, 두려움 같은 몇 가지 감정의 틀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자기처럼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심오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거죠. 마치 남들은 가지지 못한 추가적인 감각, 그러니까 제2의 감각 같은 걸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요. 이건 결국 자신의 그 파괴적인 사랑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미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은 저속한 욕망이 아니라 특별한 영혼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감수성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교표를 보시면 대그리웨의 낭만적인 자기 생각과 그가 마주했던 파괴적인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왼쪽, 대그리웨의 관점. 그는 자기 열정을 고귀한 영혼의 증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현실을 보세요. 책의 끝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건 거의 질병에 가까운 집착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이성이나 도덕을 완전히 무시하는 통제 불가능한 원초적인 힘처럼 작용하면서 모든 걸 휩쓸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모든 행동, 심지어 범죄까지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바로 결투에서의 살인과 만홍의 죽음, 그리고 그 자신의 정신적인 자살과도 같은 파멸이었습니다. 이 편은 그의 자기 기만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 티베르주에게 하는 이 말은 대그리웨의 논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결함투성이의 논리지만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그는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이 만홍과 함께하는 단 한순간의 행복으로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산법에서는 사랑의 가치가 무산되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국에는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인 친구 티베르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만의 논리인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이 소설의 핵심적인 도덕적 갈등을 딱 드러냅니다. 대그리웨의 이성적인 친구 티베르주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모든 걸 바치는 그 사랑의 대상, 만홍이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녀가 너를 파멸과 불행으로 이끄는 원인일 뿐이라면 너의 그 모든 희생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그리웨는 제대로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만홍의 결점을 알면서도 그녀를 향한 열정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이성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열정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외치는 이 내면의 전쟁, 이게 바로 대그리웨의 비극입니다. 자, 이제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세기 파리의 그 잔혹한 현실 속에서 돈과 사회 계급이 어떻게 모든 인물의 선택과 운명을 결정짓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 사회에 불평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최상층인 증세 청부업자는 연간 30만 프랑을 벌어요. 그런데 하인의 연봉은 고작 100프랑입니다. 무려 3,000배 차이예요.
이 어마어마한 격차 속에서 인물들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데그루의 친구 티베르주는 3,000프랑의 수입으로 안정적인 부르주아 독신 생활을 합니다. 데그루에가 만원과 함께 계획했던 소박한 생활비는 연간 6,000프랑이었고요. 귀족의 품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반면에 만홍을 유혹하는 부자들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젊은 GM은 연수입 4만 프랑, B씨는 무려 3만 프랑을 만홍에게 제안하죠. 이 숫자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권력이고 생존의 조건 그 자체였던 겁니다. 6만 프랑, 이 숫자는 바로 만홍이 B씨에게서 훔쳐낸 돈의 액수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액수는 그들의 절박함과 동시에 그들이 꿈꿨던 사치스러운 삶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만홍이 왜 부자들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왜 B씨가 이 큰 돈을 잃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숫자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6만 프랑은 인생을 바꿀 거금이었지만 B씨에게는 그저 약간의 손실에 불과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살았던 세계의 현실이었어요. 이 슬라이드는 데그리웨와 만홍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마차를 유지하고 오페라를 보는 소박한 귀족의 삶을 꿈꿨죠. 근데 이 계획 자체가 이미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였어요. 결국 돈이 떨어지자 데그리웨는 귀족의 품위를 버리고 전문 도박 사기단에 합류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더 비참해져요. 만홍이 부유한 남자들에게 자신을 팔아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추방당하는 만홍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서 그녀와 잠깐 대화하기 위해 감시하는 궁수들에게 시간당으로 돈을 지불하는 최후의 굴욕에 이릅니다. 화려한 마찰에 꿈꾸던 그들이 이제는 1시간에 몇 프랑을 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권리를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구조 자체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한 남자의 자기 정당화에 불과할까요? 대제 그리웨라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소설은 객관적인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데그리웨라는 단 한 사람의 시점과 기억을 통해서만 전달돼요. 그는 청자인 품위 있는 신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배우가 됩니다. 동정을 얻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만홍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연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와 편견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데그리웨는 만홍의 말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그녀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꼭 간접화법으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순진하게라는 단어를 굳이 덧붙임으로써 그는 만홍을 수동적이고 순결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희생자로 그리고 있죠. 이건 아주 의도적인 묘사입니다. 그는 만홍이 처음부터 타락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구원해야 할 순수한 존재였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정반대의 기술을 씁니다. 생슐피스 신학교에 나타난 만홍이 하는 이 말 죽을 작정이에요는 직접 화법으로 인용되죠. 이렇게 강렬하고 연극적인 대사를 통해서 데그리웨는 만홍을 아주 열정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가로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이 순간 그녀의 열정이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데그리웨는 이런 식으로 만홍의 말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묘사하면서 그녀의 이미지를 자신의 서사에 유리하게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수동적인 희생자여야 할 때는 간접화법으로, 열정적인 연인이어야 할 때는 직접화법으로 말이죠. 더 나아가서 데그리웨의 이야기는 사실상 1인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자기 독백 속에서 수많은 다른 인물들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냉소적인 경찰관의 말투, 만홍을 동정하던 노파의 외침, 자신을 꾸짖던 생나자르 수도원장의 그 위선적인 목소리, 만홍의 오빠 레스쿠의 실용적이지만 비열한 조언, 그리고 친구 티베르주의 도덕적인 설교까지. 그는 이 모든 목소리를 자기 이야기 속에 녹여내서 마치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객관적인 사건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목소리는 결국 데그리웨라는 필터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고도로 각색된 재현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함 많고 자기기만적인 데그리웨, 어떻게 주인공, 심지어 영웅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작가 프레보가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주 역설적인 영웅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의가 프레보가 생각하는 영웅의 조건입니다. 전통적인 영웅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통해 증명된다면 프레보의 영웅은 감정의 깊이와 폭으로 증명됩니다. 꾸준히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쩌면 그저 습관에 젖어 있을 뿐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행복의 절정과 불행의 나락, 즉 선과 악의 극단을 모두 경험하고도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적 기질을 가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도덕적 순수성이 아니라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 그릇의 크기인 셈이죠. 이 타임라인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데그리웨가 겪었던 감정의 격렬한 진폭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프레보의 정의에 따른 그의 영웅성을 증명하는 거죠. 아미행에서 마농을 처음 만났을 때의 황홀경과 뉴올리언스에서의 덮는 행복 같은 최고점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생슐피스에서 신학 토론으로 영광을 누리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생 라자르 감옥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겪은 굴욕, 돈 때문에 연인에게 버림받는 배신의 고통,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끌어안고 느꼈을 완전한 황폐함이라는 최저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극단을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의 총체가 그를 프레보적인 의미의 영웅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18세기 소설이 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깊고 불안한 질문을 던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농 레스코가 우리에게 남기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사회의 규범을 지키면서 안정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즉 티베르주가 상징하는 그런 삶과 모든 것을 파괴할지언정 일생일대의 열정을 경험하는 삶, 즉 대그리웨의 삶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요? 이 소설은 쉽게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데그리웨가 겪은 그 극단적인 경험의 무게를 우리 앞에 툭 던져놓고 우리 각자에게 가치의 저울질을 한번 해보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문구는 작가 프레보가 직접 번역하기도 했던 존 드라이든이라는 극작가의 희곡 제목입니다. All for Love or the World While Lost. 이보다 데그리에와 마농의 이야기를 더 잘 요약하는 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들은 사랑을 위해서 명예, 가족, 재산, 그리고 결국엔 세상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절대적인 열정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과 삶의 가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여기까지가 아베 프레보의 마농 레스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